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에서 강연을 맡은 서양 고전학자 김헌입니다. 지난 강연에서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원초이요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를 다루었는데요. 이 두 작품의 저자로 알려져 있는 호메로스에 대해서 당대 철학자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이 시간에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 주제는 호메로스와 철학자들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간단하게 보여드렸듯이 그리스 문명사를 포함해서 서양 문명사를 얘기할 때 출발점이 되는 건 미노아 문명이라고 했습니다. 크레타 섬을 중심으로 생겨난 문명이라고 했죠. 자, 이 문명이 쇠퇴하고 미케네 문명이 발생했고 미케네 문명 끝자락에서 트로이아 전쟁이 터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트로이아 전쟁을 겪고 난 다음에 그리스 전체는 소위 암흑기라는 데에 접어들게 되고 이 암흑기에서 벗어나면서 상고기를 맞이하게 된다고 했죠. 상고기는 정치적으로는 폴리스들이 생기면서 정치, 문화, 경제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마련하는 시기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호메로스가 바로 이 상고기 초기에 활동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상고기를 거쳐서 마침내 그리스 문명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고전기가 열리게 됩니다. 바로 이 시기에 오늘 주제적으로 다룰 세 사람이 활동했던 것입니다. 이소크라테스가 바로 이 시기에 활동했고 이소크라테스와 거의 같은 시기에 경쟁자로서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플라톤입니다. 그리고 바로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이 시기에 같이 활동하죠. 물론 플라톤의 선생님이었던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바로 이 시기에 활동했다고 하는데 소크라테스로부터 이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은 한 세대 정도, 그리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도 한 세대 정도의 터울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부터 아리스토텔레스까지 모두 이들이 활동한 시기를 고전기라고 잡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필로소피아, 즉 철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바로 지혜에 해당하는 소피아가 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피아에 대해서 당대 철학자들, 고전기에 활동했던 철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소피아, 지혜라는 것은 변화무쌍한 인간의 삶에 통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의견을 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럴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뭘까 할 때 이 사람 저 사람이 의견을 내겠죠. 그 의견 중에 그 상황에 딱 맞는 시의적절한 의견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참으로 그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 의견이란 말을 그리스 말로는 독사라고 표현합니다. 나한테 좋아 보인다는 뜻의 독사라는 말을 쓰는데 결국 소피아는 독사다, 이런 주장이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변화무쌍한 세계 속에서 무언가 의견을 낸다는 건 그건 너무나 허망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건 이땐 이렇고 저땐 저렇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한다면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되냐. 사실 소피아라는 것, 그리고 참된 철학을 한다는 것은 그 변하지 않고 그리고 누구나에게도 통용될 수 있는, 어떤 시대에도 통용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진리를 찾아 나가는 과정이고, 그런 진리를 알게 되었을 때 갖게 되는 참된 지식이 아니겠느냐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참된 지식에 해당하는 그리스 말을 에피스테메라고 하는데 그 철학이 추구하는 지혜, 소피아가 무엇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당대 그리스인들은 그것은 독사다, 즉 시의적절한 의견이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참된 지식을 찾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소피아를 찾는 철학이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독사냐 에피스테미냐, 이런 대결 구도가 있었던 거죠. 이런 대결 구도에서 독사 쪽의 편을 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소크라테스입니다. 이소크라테스는 안티도시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급변하는 현실에서 시의 적절한 의견을 구성할 수 있는 현명함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참된 지혜이며 영혼의 그림이요 모상인 말의 교육이 참된 철학이다. 자,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말이 영혼의 그림이다. 이렇다면 말을 교육한다는 건 결국 말로 표현될 수 있는 영혼을 교육한다는 것이고, 영혼이 담는 생각을 교육하고 품성과 품격을 교육한다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말의 교육은 단순히 말을 그럴듯하게 잘하는 그런 수사의 교육이 아니라 영혼을 돌보는 일이 됩니다. 참된 철학은 그렇게 해서 영혼을 올바르게 세우고 그 올바르게 세워진 영혼이 다른 사람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는 말로 표현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런 이소크라테스의 생각은 사실 고르기아스라는 소피스트에서 온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고르기아스가 이소크라테스의 선생님이라고도 알려져 있죠. 고르기아스는 어떤 사람이냐? 가장 유명한 말로 남은 게 이런 겁니다. 영원 불변하고 변하지 않고 보편적인 존재? 이런 건 없다. 거기에 고르기아스가 덧붙입니다. 만약 그런 게 있다 해도 인간은 알 수 없다. 그리고 만약 인간이 그것을 안다 해도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고르기아스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중요할까요? 바로 영원 불변한 진리를 찾기보다는 우리의 감각에 닿아 있는 이 현실을 인정하고 이 현실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 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 소크라테스와 어떤 점에서 통하는지 아시겠죠? 절대적인 진리에 대해서 거부하고 이 변화무쌍한 세상을 진정한 실체로 인정한 점에서 둘이 통했던 겁니다. 또 프로타고라스라는 사람도 이 소크라테스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프로타고라스는 이런 식의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있다고 그러고 없다고 그러고 또는 이렇다고 그러고 저렇다고 그러고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건 결국 우리 인간이고 우리 인간 개개인이다. 그러니까 개개인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진리라는 거 프로타고라스는 거부하는 셈이죠. 자, 이런 프로타고라스나 고르기아스는 한마디로 소피스트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의 계열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이들이 바로 기원전 5세기 그리고 4세기 그리스 고전기를 활동하던 사람들이고 당대 교육계를 지배하던 주도적인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여기에 반박하고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크라테스. 최근에는 테스 형님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소크라테스는 이 소피스트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당신들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마구 혼란스럽게 던지면서 어떤 합의를 찾아내자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합의를 찾아내려면 어떤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보편적인 존재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제시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추구하고 그런 것을 참으로 아는 지혜, 이것을 추구했던 거죠. 프로타고라스, 고르기아스, 소피스트나 이소크라테스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의견을 중시했다면 소크라테스는 그런 의견을 넘어서는 어떤 참된 지식,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지식을 추구했던 거죠. 이런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바로 플라톤이었습니다.
그리고 플라톤이 그런 점에서 이소크라테스와 서로 대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를 갖고 있었던 거죠. 플라톤은 이소크라테스를 직접적으로 비판하지는 않았지만 누가 봐도 이소크라테스를 공격하는 것 같은 글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플라톤의 제자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런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실 플라톤의 학교인 아카데미아에서 25년 동안 공부를 했기 때문에 플라톤의 제자로 알려져 있지만 17살에 처음에 아테네에 왔을 때는 플라톤의 학교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이소크라테스한테서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소크라테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첫 스승이었던 셈이죠. 이제 그런 점에서 이소크라테스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에게서 어떤 영향을 받았고 또 어떤 점에서 서로 다른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입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땐 현대까지 서양 철학사를 공부하시는 분들, 특히 고대 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계열을 전통으로 보고 여기에 이소크라테스나 소피스트의 영향은 좀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시대를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입체적으로 보려면 그 소크라테스부터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이런 단선적인 구조가 아니라 소피스트와 이소크라테스를 함께 보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소크라테스는 바로 이런 자신의 이념과 교육적인 어떤 신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기원전 392년에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아테네에 학교를 세웠다고 합니다. 이 학교는 아마도 서양 교육사 전체를 통틀어서 봤을 때 가장 체계적인 최초의 학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그 플라톤도 이소크라테스의 그 활동을 보면서 자극을 받았는지 자신만의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이소크라테스가 학교를 세운 지 5년 뒤의 일이죠. 자, 둘 사이에는 어떤 교육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이소크라테스는 자신들에게 오는 학생들에게 연설하는 방법을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시 아테네는 세계 최초로 민주주의를 실현한 곳이죠. 그리고 가장 체계적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곳인데 바로 그곳에서 가장 중요했던 일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자신의 정견을 발표하고 또는 자신의 법적인 입장을 발표하면서 청중을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청중을 설득한다는 것은 바로 그 시대가 안고 있는, 그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었죠. 이소크라테스는 바로 이런 변화무쌍하고 다각한 그런 사회에 시의적절한 의견을 내므로써 공동체가 부딪힌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공동의 선을 일구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플라톤은 이런 그 이소크라테스의 이념과 교육은 잘못됐다고 비판을 했죠. 왜냐? 자칫 이런 교육은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아무런 답변도 주지 않은 채 사람들을 달콤한 말로 현혹해서 잘못된 길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 연설가가 정말로 못된 마음을 먹고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거짓과 부정의로 호도한다면 사회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죠. 참된 정의, 그리고 참된 진리, 참된 존재를 찾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인간의 활동이며 교육을 한다면 바로 그런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학교는 그런 점에서 아테네 시내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곳에서는 논리학, 기하학, 수학 같이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어떤 진리를 추구하는 것을 중시 여겼다고 합니다. 전해져 오는 얘기에 의하면 아카데미아 그 학교 문 앞에는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들어오지 마라, 뭐 이런 말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당대에 어떤 학교가 더 인기가 있었을까요? 당대에는 압도적으로 이소크라테스의 학교가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아테네의 청년들이 이소크라테스에게 교육을 받으려고 했고, 심지어 아테네 바깥에 있는 여러 도시국가에서 유력자들의 자녀들이, 군주의 자녀들이나 또는 군주가 직접 이소크라테스의 배움을 청해 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플라톤은 이런 이소크라테스에 비해서 상당히 열세에 몰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곳에 들어갔다 하면은 언제 공부가 끝날지도 모르고 굉장히 많은 것을 공부해야 합니다. 또한 현실에 실용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진리를 찾는다고 나서고 있으니 사람들이 저길 가도 되나 하는 의심을 갖게 되죠. 마음 먹고 가도 뭐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들어오지 말라는 등 이런 조건이 까다로우니까 망설였을 것 같습니다. 플라톤은 그에 개의치 않고 이소크라테스와 대립각을 세웠죠. 자, 이 그림은 아까 아테네 학당에서 그려진 플라톤의 모습인데, 여러분 손가락에 주목해 보십시오. 플라톤은 이 세상을 둘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이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추구하고 전념하고 중요하게 여기던 이 현실 세계. 이 현실 세계는 감각적인 세계고 변화무쌍한 세계고 어떤 것도 자신의 일관된 모습을 지키지 못하는 그저 생성소멸의 세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플라톤은 주장했죠. 이 감각의 세계, 현상의 세계, 우리의 현실을 넘어선 곳에 영원불변한 존재가 있는 세계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세계가 바로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데아의 세계입니다. 이데아란 말은 그리스 말로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물의 모습이라는 것인데, 이 모습이라는 단어가 왜 플라톤에게 중요한 것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보는 어떤 물건은 모습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어떤 물질적인 요소를 갖고 있죠. 근데 그 대상에서 물질을 딱 빼면 모양만 남겠죠. 플라톤은 그렇게 모든 감각적이고 물질적인 걸 제거한 순수한 모습, 존재의 참모습, 존재의 형상, 영원한 형상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런 것들을 이데아라고 얘기했으며, 그런 이데아만 갖추어진 곳이 바로 이데아의 세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데아의 세계를 어설프게 모방한 것이 이 세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추구해야 할까요? 플라톤은 이 현실에 파묻혀서 현실에만 눈을 돌리고 있으면 진정한 모습을, 진정한 존재의 모습을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소크라테스가 바로 그런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서 바로 그런 영원한 존재를 추구하고 그런 영원한 존재를 아는 그런 것이 바로 참된 지혜라고 생각한 겁니다. 필로소피아, 지혜를 추구하는 참된 철학은 바로 그런 영원불변한 존재에 대한 참된 알에서 비롯된다 하면서 에피스테메를 강조했죠. 반면에 이소크라테스처럼 독사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저건 참된 지혜가 아니라 한갓 의견에 불과하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만약 독사를 추구한다면 그 사람은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로소포스, 즉 지혜를 추구하는 철학자가 아니라 필로독소스, 독사를 좋아하는 사람, 호사꾼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을 했던 겁니다. 한 사람에게 있어서 지혜와 용기와 절제가 있고, 이 지혜와 용기와 절제가 조화를 이루면서 지혜가 모든 몸을 그리고 모든 기능을
잘 이끌어 갈 때 그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지혜, 용기, 절제, 정의의 덕을 갖추고 각자의 일을 갖게 되고 그 일에 충실하게 되면 이 사회가 잘 돌아간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지혜가 가장 뛰어난 철학자가 통치하는 사회가 바로 가장 정의로운 사회라고 했는데, 이 플라톤은 이 정의로운 사회를 아름다운 나라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아름다운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어떤 교육이 필요하냐라고 묻자 플라톤은 이런 식으로 답했죠. 최종적으로는 이 모든 것을 잘 갖출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고 가장 높은 것에 철학 교육이 필요한데,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려줘야 한다. 그래서 이야기 교육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 교육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나라의 교육에서는 호메로스 같은 시인들의 신화는 배제되어야 하고 그런 시인은 추방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플라톤은 호메로스를 위험한 인물로 지목했던 겁니다. 왜 플라톤은 호메로스를 위험한 시인이라고 보고 자신의 이상적인 사회, 아름다운 나라에서 추방하려고 했을까요? 호메로스의 서사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 시간에 했던 기억나죠?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는 진노를 노래한 노래였다. 진노를 노래한 작품이었다. 라고 했는데, 그때 주인공 아킬레우스가 자신이 아가멤논에게 모욕을 당하고 자신의 명예의 상이며 자신이 아끼는 여인이었던 브리세이스를 뺏기자 화를 냈습니다. 자, 이 모습, 자신이 모욕을 당했다고 욱해서 칼을 뽑는 모습, 물론 나중에 아테나 여신이 개입하면서 제어가 되긴 했지만 격정을 참지 못하는 영웅의 모습은 여기서 굉장히 부각이 됐죠. 또 두 번째 분노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첫 번째, 그렇게 해서 싸움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 가운데 그리스군이 패배를 당하자 친구인 파트로클로스가 나가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친구의 죽음을 알자 아킬레우스가 보였던 반응, 자신의 슬픔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일리아스에 보면 아킬레우스가 진흙 먼지 구덩이에서 막 자신의 몸을 뒹굴고 큰 대자로 누웠다. 그리고 엉엉 울면서, 소리내어 울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얼굴이 눈물과 진흙과 땀 범벅이 되고 추한 모습이었다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 속에서 아킬레우스는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모든 그리스인들이 추앙하는 영웅 아킬레우스는 감정을 자신이 다스리지 못하는 이런 격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플라톤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호메로스의 시를 아이들이 들으면 격정을 절제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대신에 이 아킬레우스처럼 행동하지 않겠느냐. 이런 시를 아이들에겐 들려줘서는 안 된다. 영웅이라면 이성적인 태도로 점잖고 의연하게 행동해야 하는데 아킬레우스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아킬레우스를 찬양했던 호메로스 같은 시인은 추방이 되어야 하고 오히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영웅을 노래할 수 있는 시인을 육성해서 교육에 사용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반면에 이소크라테스는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이소크라테스는 이 호메로스를 최고의 시인이라고 찬양했습니다. 그는 이런 글을 남겼죠. 호메로스의 시는 이방인들과 전쟁을 치른 전사들을 아름답게 찬양했기 때문에 더 큰 영광을 갖습니다. 호메로스를 찬양하면서 이 호메로스가 이방인들과 전쟁을 치른 전사들을 찬양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시인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말은 이소크라테스가 기원전 380년 제100회 올림피아 경기가 열렸을 때 그리스 전역에 모여든 사람을 놓고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소크라테스의 의도는 뭘까요? 그는 이런 식으로 말을 덧붙입니다. 우리는 그의 서사시를 들으며 이방인들에 대한 적대감을 배우며 군사적 원정을 떠났던 사람들의 탁월함을 부러워하면서
그들과 똑같은 과업을 열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자, 여기서 이방인이 누굴까요? 이방인은 호메로스의 서사시에서는 트로이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소크라테스 그리고 플라톤이 살던 시대의 이방인은 바로 페르시아인들이었죠. 즉 그리스의 내전을 부추겼던, 그리고 그리스 내부에 간섭해서 농간을 부렸던 바로 외세인 그 페르시아인들이었습니다. 이소크라테스는 바로 페르시아인들을 경계하면서 이 페르시아인들을 경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각성시키는 시인이 바로 호메로스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는 그 연설문에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우리 헬라스인들은, 여기서 헬라스인들은 그리스를 말하는 다른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인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방인을 상대로 전쟁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 이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말하길 진정한 지혜는 시의적절한 의견을 내서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것을 실천했죠. 자신이 살고 있던 시대, 이 시대는 그 내부적으로는 그리스 내부에서 서로 갈등하고 전쟁하고 싸우는 시기였습니다. 외부적으로는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이방 세력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그리스의 내정에 간섭하면서 농간을 부리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그리스가 안고 있는 위기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했을까요? 이소크라테스는 그것을 지금 이 말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스인들이 싸우지 말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한다. 이것에 반대할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한마음 한뜻이 되어 살기에는 페르시아의 간섭이 너무 강했습니다. 따라서 페르시아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그리스의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소크라테스가 거기에 덧붙입니다. 저 이방인 페르시아인들을 상대로 전쟁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 듣고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우리가 싸우지 말고 한마음 한뜻이 되자,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 있지만 힘을 합해서 페르시아를 치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앞섰을 겁니다. 페르시아는 당시 최대 영토와 국방력을 가진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들이 쳐들어온다면 막아낼 수는 있었겠죠. 그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직접 쳐들어가서 그들을 응징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사람들이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이소크라테스는 바로 호메로스를 끌어들였던 겁니다. 호메로스를 봐라. 호메로스가 노래했던 걸 봐라. 우리 조상들이 했던 것을 봐라. 트로이아의 왕자가 우리 그리스의 여인을 납치했을 때 우리 그리스인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뭉쳐서 트로이아를 치지 않았냐.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지 않았냐. 우리 조상들이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아마 처음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의구심에 사로잡혔던 그리스인들도 호메로스의 이야기를 현실의 문제와 연결시키면서 힘을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또한 그 판아테나이코스 연설문, 즉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그 축제에서도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런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그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트로이 전쟁을 해야 한다. 우리가 우리를 지금 힘들게 하고 고통에 빠지게 한 페르시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페르시아를 치는 전쟁을 해야 하는데 그 전쟁은 그야말로 제2의 트로이 전쟁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그걸 발표하면서 우리에게도 예전에 트로이아 전쟁을 이끌던 아가멤논과 같은 제2의 아가멤논이 필요합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채를 보냈겠죠. 이소크라테스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편지를 써서 그리스 전역의 유력한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북쪽에 있는 마케도니아의 왕 필리포스 2세에게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필리포스 2세는 야망이 있던 사람이었고 그 야망을 펼쳐줄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한 이소크라테스의 말에 설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나서서 그리스를 통합하고 페르시아를 치겠다. 실제로 그 이소크라테스는 필리포스의 이런 의지를 읽고 편지를 계속 보내고 장문의 계획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연설문 속에는 그리스를 통합하고 페르시아를 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을 세세하게 기록했다고 하죠. 그리고 필리포스는 그 편지대로, 그 연설문대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리스를 통합하고 페르시아를 공격할 원정 준비를 끝냈다고 합니다. 자, 그게 이루어졌을까요? 역사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꿈은 좌절되죠. 왜냐하면 필리포스가 암살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꿈은 그의 아들 알렉산드로스에게 전달이 됩니다. 자, 알렉산드로스는 필리포스의 그 유지를 받들어서 그리스를 통합하고 페르시아를 치는 그 일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행보를 보인 데에는 이소크라테스의 영향력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12살일 때 이소크라테스가 알렉산더에게도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당신이 아주 뛰어난 왕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잘 준비해서 위대한 왕이 되길 바란다. 자, 아버지 필리포스가 죽었을 때 알렉산드로스는 아마도 이소크라테스가 필리포스에게 보낸 편지와 연설문을 읽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움직였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지도는 알렉산드로스가 그리스를 통합하고 페르시아 원정을 떠난 그 장면을 지도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페르시아를 정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남쪽으로는 이집트, 그리고 동쪽으로는 지금의 인도 서부까지 진출을 했다고 합니다. 자, 알렉산더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정치적 이념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소크라테스에게서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스인들이 통합해서 그리스인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그 위대한 문명의 힘을 안고 저 페르시아 이방인들을 친다면 세계는 평화로워질 것이다. 이러한 이소크라테스의 생각을 범그리스주의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그 범그리스주의대로 움직인 사람이 알렉산드로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유럽 연맹이 결성될 때 유럽인들이 우리가 왜 각각의 나라로 나누어져 있지 않고 하나의 연합을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그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이소크라테스의 여러 사상이나 그의 저술이 새롭게 주목을 받았던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남북이 나뉘어진 채 갈등하면서 주변 강대국의 영향 속에서 우리의 정치나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이 대목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고 한마음 한뜻이 돼서 우리의 힘을 유지하고 또 확장시켜 나갈 수 있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먼 나라 이야기이긴 하지만 먼 옛날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소크라테스의 생각을 우리가 한 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런 알렉산드로스가 이소크라테스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더 직접적으로 알렉산드로스를 가르친 스승은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소크라테스에서 플라톤, 플라톤에서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알렉산드로스 대왕까지 이어지는 이 스승과 제자 관계는 아마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그런 관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렉산드로스는 13살 때부터 아리스토텔레스를 자신의 스승으로 삼고 매우 존경하면서 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필리포스가 너희 선생님 어떠니? 하고 물어봤을 때
알렉산드로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님은 제게 생명을 주셨지만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께서는 제게 세상을 아름답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를 다양한 분야에서 가르쳤지만 가장 유명하게 전해져 오는 이야기가 바로 일리아스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마도 일리아스 전체를 외우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자기가 외우고 있는 내용을 쭉 필사해서 알렉산드로스 대왕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자기 평생 동안 스승이 준 그 일리아스를 계속 읽으면서 트로이아 전쟁의 영웅이었던 아가멤논, 아킬레우스 같은 사람처럼 자신도 트로이를 공격하고 정복했던 그 영웅들처럼 페르시아를 정복하는 영웅이 되어야겠다라고 어린 시절부터 꿈을 품었고, 그리고 그 일리아스 자체를 전쟁의 어떤 병법서처럼 여기면서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에서 전해져 오고 있는데, 원정을 떠났을 때에도 이 일리아스라는 책과 자신이 아끼는 보검을 항상 베개맡에 두고 잠자리에 들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그 일리아스라는 작품, 호메로스라는 작품은 알렉산드로스에게는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고, 그런 점에서 일리아스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인생의 책이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스승으로 일하다가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페르시아 원정을 떠났을 때 아테네로 돌아와서 학교를 지었습니다. 자신은 아카데미아에서 공부를 했지만 다시 아테네로 돌아왔을 때는 아카데미아로 돌아가지 않고 자신만의 학교를 세웠는데, 그 학교의 이름이 바로 리케이온입니다. 이 리케이온에서는 플라톤이 가르쳤던 여러 과목들도 가르쳤지만 플라톤이 도외시했던 그런 과목들도 중요한 것으로 여겨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서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있지만 여러 가지 점에서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그런 이소크라테스와 같은 교육에 대해서입니다. 이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 이걸 플라톤은 수사학이라는 이름으로 붙였는데, 이런 수사학에 대해서 플라톤은 거부했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자기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자기가 직접 수사학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죠. 또 하나가 그 생물학과 어떤 물리학에 대한 관심입니다. 플라톤은 감각, 경험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죠. 이 감각의 세계는 그 허망한 세계다, 허상의 세계다. 이 감각의 세계를 넘어서는 바로 그곳에 진짜가 있다, 진짜 세계가 있고 진짜 존재가 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플라톤은 그렇게 말했던 데에 반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죠. 선생님, 그 생물학이나 이 자연학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합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교과 과목이 많이 달라졌는데, 특히 호메로스에 대한 태도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만 합니다. 플라톤은 그런 교육 아이들에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드로스에게도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학생들에게 호메로스가 얼마나 위대한 작가인지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대립각을 이루었죠. 아까 이소크라테스와 비교했을 때 플라톤의 학교는 아테네 외곽에 있다고 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시 아테네로 복귀했을 때 아테네 시내에 자신의 학교를 세웁니다. 지금 가운데 있는 두 사람의 그림이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이라는 작품에서 가져온 것인데, 손 모양을 보시면 플라톤은 하늘을 가르치고 있죠. 진짜 존재하는 것, 참된 존재는 저 위에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참된 존재가 왜 거기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있지 않습니까? 라는 식으로 땅을 가리킵니다. 자, 이런 태도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지만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소크라테스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소크라테스의 수사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자기 커리큘럼, 교육 커리큘럼에 쓰기도 하고 자기가 직접 그 저술을 하기도 했죠. 수사학은 인간에게 아주 중요한 학문이다. 진리와 정의가 이길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말의 도구다 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바로 이런 점은 이소크라테스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플라톤의 그 주장과 사상에서 일부를 가져오긴 했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것과 다른 인간의 삶의 영역을 다른 영역으로 놓고 보았는데, 그런 점에서 윤리학이나 정치학은 플라톤이 말하는 것과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이런 점에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대립을 볼 수 있는데, 이 대립의 원인을 이소크라테스에서 찾는 것이 어떤가 저는 감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이 자신의 이상적인 국가에서 버렸던 호메로스를 끌어안습니다. 그래서 그 시학이라는 책을 쓰게 되는데, 이 시학은 그리스 비극이 당대 최고의 인기 있는 문학 장르였던 것을 포착하고 그 비극의 논리를, 그 비극의 원리를 철학적으로 분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극의 아버지가 바로 호메로스다라고 얘기하면서 호메로스야말로 최고의 이야기꾼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호메로스에 대해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이소크라테스의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철학적으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플라톤은 호메로스가 사람들의 이성을 강조하기보다는 격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교육에 좋지 않다라고 평가를 내렸고, 그렇게 격정에 휩싸이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탐구하면서 이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영원불변하고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진리를 찾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죠. 반면에 이소크라테스는 그런 플라톤에 대해서 어쩌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한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플라톤, 당신이 말하는 그 이데아라는 세계, 당신은 그것이 진짜 존재의 세계라고 얘기하고 이 세상을 허망한 가상의 세계, 허구의 세계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보기에 당신이 말한 그 이데아의 세계야말로 허구가 아닐까요? 우리가 사는 이 변화무쌍하고 감각적이고 물질적인 이 세계가 진짜 존재하는 것이고, 이 존재의 진정한 특성은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며, 당신이 말하는 그런 이데아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열망이 만들어낸 허구가 아닐까요? 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소크라테스는 이 변화무쌍한 세계에서 시의적절한 의견을 내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땠나요? 틈틈이 말씀드렸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그런 이상을 완전히 버리진 않습니다. 영원불변한 어떤 보편적인 진리를 찾는 열망을 간직한 채 이 세상에 대한 어떤 관심을 버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단순히 플라톤에게 대립했던 거라기보다는 이소크라테스를 끌어다가 둘을 종합한 철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시대가 끝나고 역사는 흐르고 현대에 이르렀습니다. 현대 철학사를 다룬 책을 보면 고대 그리스 철학을 기술한 수많은 철학사가들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멀리는 소크라테스를 기억하고 그들을 기록하지만 이 소크라테스를 기록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이런 말에서 영향을 받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이트헤드라는 영국의 현대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양 철학의 전통은 한마디로 플라톤에 대한 일련의 갑주라고 말할 수 있다. 플라톤의 시대에서 플라톤과 이소크라테스는 강력하게 대립했고, 그 대립의 와중에서 당대에 더 높은 평가를 받았던 것은 이소크라테스였지만 서양 철학사의 전통은
궁극적으로는 플라톤의 손을 들어주고 플라톤을 철학의 전통의 수장으로 올려놓았습니다. 플라톤은 자신의 철학의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소크라테스를 철학의 영역에서 밀어내고 수사학의 영역에 집어넣었죠.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플라톤은 바둑판을 만들고 바둑돌을 만들고 바둑판에서 바둑돌이 움직이는 규칙을 만든 사람. 그래서 그 규칙에 따라서 한판 멋지게 바둑을 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지금 비유처럼 바둑을 하는 것처럼 바둑판 위에서 그 규칙에 맞게 바둑돌을 놓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철학을 하려면 플라톤이 말했던 그런 규정 속에서만 철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역사는 승리자의 기록이다, 강자의 기록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철학사에서도 있습니다. 플라톤이 궁극적인 승리자가 되자 플라톤에게 패배한 이 소크라테스는 역사에서 사라졌다고 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런 기나긴 역사를 통해서 한번 되새겨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철학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철학을 추구해야 하는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다양한 모습으로 각자의 취향과 개성을 가지고 사는 현대에서 과연 모든 사람이 추구해야만 하는 보편적이고 영원불변한 진리가 있는지 다시 한번 그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각자의 생각을 내놓고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서 서로를 이해시키고 서로를 설득하는 가운데 어떤 합의를 이끌어 나가려고 노력했던 이 소크라테스의 그 노력이 우리 시대에는 새로운 철학으로 한번 그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전달해 드립니다. 제가 골라온 글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움을 사랑하지만 사치하지 않고 지혜를 사랑하지만 유학하지 않다. 이 말은 아테네의 최고 그 정치가였던 페리클레스가 했던 연설문 중의 일부입니다. 페리클레스도 고전기에 활동했던 정치가였죠. 아테네가 어떻게 해서 최고의 국가가 될 수 있었나,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기서 아름다움을 사랑한다는 것은 필로칼로스라는 말로 할 수 있고 지혜를 사랑한다는 것은 필로소포스라고 할 수 있죠. 지난 시간과 오늘까지 이어서 문학과 철학을 얘기했는데 어쩌면 호메로스의 문학은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 소크라테스를 말한 것은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치를 추구하되 우리가 사치하지 않고 유학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우리만의 위대한 문명을 새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